3. 품사.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동사, 형용사, 주어, 목적어 등과 같은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낱말에 대한 호칭인데 한 낱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호칭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어에서는 낱말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지 배워봅시다. 고대 인류는 집단을 이루고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의사소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언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을 텐데요. 인류가 맨 처음으로 만든 낱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일 집단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제일 먼저 만들고 싶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휴대폰이나 컴퓨터일까요? 당시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물건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휴대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낱말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만들 필요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인류는 수렵과 채집 생활을 했으므로 자주 사냥하는 동물이나 피해야 하는 맹수, 먹을 수 있는 풀과 독이 있는 풀 등을 구별하는 것이 언어 생활의 주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물에 대한 호칭을 만들어서 그것을 잡으러 가자든지 저기에 가면 그것이 많이 있다 등의 의사소통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동물의 명칭, 식물의 명칭, 가족 간의 호칭, 각종 생활 도구의 명칭, 사람의 이름 등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을 것이므로 아마도 이러한 단어들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사물의 명칭을 문법 용어로는 명사라고 부릅니다. 명은 이름을 뜻하는 한자이고 사는 낱말을 뜻하는 한자이므로 명사는 사물의 이름에 해당하는 낱말들의 모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노트, 볼펜, 책상, 의자 등과 같은 사물의 이름이 명사에 해당합니다. 고대 인류는 자동차도 없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도 없었으므로 그들이 사용하던 명사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사물의 명칭, 즉 명사만 있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물을 가지고 다양한 동작을 실행합니다. 따라서 동작을 표현하는 낱말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창과 관련된 동작만 하더라도 창을 만들고 창을 던지고 창을 고치고 창을 닫고 창을 버리는 등의 다양한 동작이 실행되므로 이러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이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동작을 표현하는 낱말을 문법 용어로는 동사라고 부릅니다. 동은 동작을 뜻하고 사는 낱말을 뜻하므로 동사란 동작을 뜻하는 낱말들의 모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다, 달린다, 먹는다, 본다 등과 같이 끝부분이 다자로 끝나는 낱말들이 동사에 해당합니다. 명사와 동사를 이어 붙이면 비로소 간단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호랑이라는 명사와 온다라는 동사를 이어 붙이면 호랑이가 온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사슴이라는 명사와 잡는다라는 동사를 이어 붙이면 사슴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호랑이가 오는 동작의 주인공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슴이 잡는 대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필요합니다. 호랑이가 온다. 사슴을 잡는다. 우리말의 경우에는 조사를 낱말을 뒤에 붙여서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조사를 특정한 자리에 감추어 놓고 사용한다고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조사에 대해서는 한 차례 공부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사와 동사와 조사만 있으면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 대체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가 온다와 같이 단순한 형태의 의사소통만 가능합니다. 호랑이도 큰 호랑이, 작은 호랑이, 야윈 호랑이, 살찐 호랑이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오는 동작도 빨리 온다, 느리게 온다, 비틀거리며 온다, 성큼성큼 온다 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온다와 같은 단순한 표현 말고 무섭게 생긴 호랑이가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온다와 같이 복잡한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현해주는 낱말과 오는 동작이 빠른지 느린지를 표현해주는 낱말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듯이 호랑이도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사물은 같은 사물이라도 크기나 색깔 등이 조금씩 다르므로 세분화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를 묘사하는 낱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용사라는 낱말을 만들었습니다. 형은 형태를 뜻하고 용은 용모를 뜻하고 사는 낱말을 뜻하므로 형용사는 형태나 용모를 묘사하는 낱말들의 모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호랑이, 시끄러운 호랑이에서의 무서운이나 시끄러운이 바로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형용사는 무서운이나 시끄러운처럼 끝부분이 니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랑이가 오는 동작에 대한 표현도 빨리 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느리게 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분화된 표현을 하고 싶다면 빨리나 느리게와 같은 단어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빨리나 느리게처럼 동작을 부연 설명하는 낱말을 부사라고 부릅니다. 부는 부연 설명을 뜻하고 사는 낱말을 뜻하므로 부사는 부연 설명을 담당하는 낱말들의 모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사는 동작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부연 설명하므로 느리게 먹는다 또는 부지런히 일한다처럼 개나 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형용사와 부사는 의사표현을 더욱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부사는 동작을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하면 확실히 상세하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형용사나 부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대강의 줄거리를 표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는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주요 성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명사와 동사는 무엇이 어쨌다라는 최소한의 내용을 표현하므로 문장을 구성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사는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외에도 접속사와 같은 낱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만큼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다른 종류의 낱말들은 차차 배우기로 하고 지금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형용사는 명사를 더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므로 명사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고 부사는 동사를 더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므로 동사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무엇인지 배워봅시다. 온다 라든지 아름다운과 같은 낱말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용어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등의 용어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글자 자체가 다르므로 당연히 다른 용어일 것이라고 추측되기는 합니다만 도대체 어떤 경우에 명사나 동사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 주어나 목적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명사나 동사처럼 사자로 끝나는 용어들은 낱말의 종류를 가리키므로 문장과 상관없이 혼자 있는 낱말을 부를 때 사용합니다. 반면에 주어, 서술어처럼 어자로 끝나는 용어들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낱말들에 대한 호칭이므로 문장 속에 있는 낱말을 부를 때에 사용됩니다. 낱말이 모여서 문장을 구성하면 그 낱말들은 문장 속에서 특별한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You love me에서 you는 love라는 동작을 실행하는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고 me는 you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you라는 낱말은 you love me라는 문장 속에서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므로 문장 속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입각해서 부를 때에는 주어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you love me라는 문장 속에 있는 you는 명사이기도 하면서 주어이기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명사라고 부르고 어떤 때에는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호칭으로 부를 것이냐는 그 낱말을 바라보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문장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관점에서 부를 때에는 명사라고 부르고 문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의 관점에서 부를 때에는 주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이 사자로 끝나는 용어들은 문장과 관련 없이 낱말을 독립적으로 부르는 호칭이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와 같이 어자로 끝나는 용어들은 문장과 관련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부품으로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독립된 개체로서 고유한 이름이 있지만 직장에서는 부장 또는 과장으로, 집에서는 아빠나 엄마 또는 아들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사물이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우듯이 영어 단어도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웁니다. 앞에서 살펴본 you는 명사이면서 You love me 라는 문장 속에서는 주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었는데요. you는 언제나
주어의 역할만을 담당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I love you라는 문장 속에서 you는 love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you가 명사이면서 목적어에 해당합니다. 목적어라는 용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가리키는 문법 용어입니다. Monkeys eat bananas에서 monkeys는 eat라는 동작을 실행하는 주인공이므로 주어라고 부르고 bananas는 eat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므로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주어는 동작의 주인공에 해당하므로 동작을 실행할 수 있는 사물만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역시 동작의 대상이 될 만한 사물만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는 사물을 표현하는 낱말인 명사만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술어는 동작을 서술하기 때문에 서술어라고 부르는데 동작을 표현하는 낱말은 동사이므로 동사만이 서술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의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만이 배치됩니다. 형용사는 명사의 형태와 용모를 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낱말이므로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형용사 더하기 명사, Happy birthday, 행복한 생일, 형용사 더하기 명사, Beautiful flower, 아름다운 꽃. 그래서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제2형식 문장과 제5형식 문장에서는 형용사가 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2형식 문장은 주어 더하기 서술어 더하기 주격보어의 구조를 가지는데 주격보어의 자리에 형용사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2형식 문장 주어 더하기 서술어 더하기 주격보어 명사 더하기 동사 더하기 형용사 명사 You look good 이라는 예문을 가지고 형용사가 주격보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배워봅시다. look은 뭐뭐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므로 뭐뭐 자리에는 주어인 you가 무엇처럼 보이는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you가 어떤 사물처럼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you look 괴물이라든지 you look flower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뭐 자리에 괴물이나 flower 같은 사물이 배치됩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은 행복해 보인다 라든지 당신은 슬퍼 보인다 와 같이 어떤 상태로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뭐뭐 자리에 happy나 sad와 같은 형용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you look good 또는 you look sad라고 표현하게 되므로 형용사가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제5형식 문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를 영어로 바꾸면 You make me happy가 됩니다. make는 누가 무엇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므로 you가 me를 어떤 상태로 만드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5형식 문장의 경우에도 형용사가 문장의 필수 요소로 사용됩니다. 제5형식 문장 주어 더하기
서술어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목적격 보어. You make me happy. 명사 더하기 동사 더하기 명사 더하기 형용사 명사. 이와 같이 명사, 동사, 형용사는 문장 속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이면서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명사이면서 목적어가 되기도 합니다.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에도 동사이면서 서술어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이면서 보어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므로 혼동될 수 있지만 호칭마다 고유한 기준이 있으므로 기준을 이해하신다면 혼동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배워봅시다.